계란을 후라이로 해 먹을 때 약간 탈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좀 안 좋은 성분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요, 계란을 가열을 하면요, 옥시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암을 일으키거나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킨다고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에서 닥터리 가정의학과를 개업하고 있는 원장 이진복입니다. 저는 올바른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란을 완전식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계란을 완전식품이라고 많이들 부르죠. 완전식품이라는 것은 한 가지 제품 중에 모든 영양소를 다 갖추고 있는 이런 것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란은 보통은 이제 섬유질은 없고 뭐 비타민 C는 없는데 그 대신에 워낙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식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계란 말고도 뭐 콩도 그렇고 몇 가지 완전식품이 있긴 하지만 이 완전식품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란의 효용성을 높이 평가하는 거고요. 계란의 영양소를 보면요, 뭐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아주 많은 불포화 지방산까지 아주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영양학적으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콜린이거든요. 콜린은 우리 뇌세포를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뇌의 활성화를 도와줘요. 그래서 치매 예방이라든지 수험생의 공부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얘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루테인이라는 성분 여러분 잘 아시죠?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이런 것들도 계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망막에도 좋고요. 눈 건강에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얘는 탈모를 예방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탈모를 예방하고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뭐 피부의 손톱이라든지 이런 단백질을 뼈 같은 거를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네 가지 성분을 그 중에서도 또 계란의 성분 중에서도 아주 높게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다이어트에 있어 계란 섭취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다이어트에 있어서 계란의 장점은요, 역시 단백질입니다. 계란 한 개에는요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계란엔 당 성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란은 혈당을 올리지 않아요. 그 대신에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많이 주죠. 그래서 첫 번째는 풍부한 단백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포만감. 계란 먹고 나가면 아주 포만감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계란을 먹고 나가면 아주 좋은 풍부한 단백질의 섭취, 그리고 포만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세 번째는요, 저칼로리라는 거예요. 계란 한 개에는요, 약 75kcal 정도의 칼로리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다른 요 정도의 포만감을 주는 음식이 75kcal를 갖고 있다. 요거는 조금 칼로리가 다른 거에 비해서 낮은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훨씬 이로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방 연소를 촉진한다는 것이에요. 이 계란을 많이 드시고 나가시면요, 지방 연소를 잘 촉진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단백질, 그다음에 포만감, 그다음에 이렇게 지방 연소를 도와준다는 것, 저칼로리라는 것, 이런 것들이 계란에 상당히 좋은 다이어트에 있어서의 효과라고 봅니다. 계란의 올바른 섭취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란을 드실 때요, 이제 계란을 우리가 여러 가지 요리로 드실 수 있잖아요. 계란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조리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란은요, 삶거나 찐 계란, 뭐 이 정도가 가장 좋고, 또 저온 요리, 오믈렛이나 스크램블로 만든 이런 저온 요리가 가장 좋아요. 우리가 계란을 구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후라이를 해서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후라이를 해 먹을 때 약간 탈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좀 안 좋은 성분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요, 계란을 가열을 하면요, 옥시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암을 일으키거나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킨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란을 뭐 가끔씩 후라이로 먹는 거야 괜찮겠지만 매일매일 후라이를 먹는데 자주 태워서 먹는다, 이런 것들은 정말 나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계란을 요리할 때는요, 이렇게 저온 요리나 이제 삶은 달걀,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계란 요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먹을 때는 이제 뭐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은 정상인이라면 하루에 한 개 내지 세 개 정도는 충분히 드셔도 돼요. 그래서 계란을 먹을 때는 이렇게 개수에 있어서도 한 개 내지 세 개는 충분히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식사와 조화를 잘 이루는 게 좋겠죠. 계란은요, 탄수화물이 없고 주로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소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계란을 먹을 때는 좋은 탄수화물과 곁들여서, 또 계란에 부족한 것이 비타민 C와 섬유질이니까 야채와 과일 같은 것들과 곁들여서 먹는 게 좋겠습니다. 계란 노른자와 흰자 섭취에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계란은요, 흰자와 노른자가 있죠. 그런데 계란 흰자와 노른자를 이렇게 같이 드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래 가지고 계란 노른자 빼놓고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계란 노른자에 아주 풍부한 영양소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콜린이라든지 레스틴, 비오틴 다 계란 노른자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계란 흰자에는 단백질이 보다 더 풍부해요. 대신에 이런 아주 좋은 영양소들이 좀 부족합니다. 대신에 계란 노른자에는 아주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또 콜레스테롤을 약간 높이는 성분도 있단 말이에요.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도 있고 낮추는 성분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계란 노른자는 이렇게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은 좀 주의해야겠지만, 계란 노른자와 흰자는 같이 드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계란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계란을 못 먹는 사람들은 있죠.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못 먹겠고요.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 말씀드릴게요. 계란 얘기를 하면 항상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계란 노른자는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계란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정상이다, 내가 콜레스테롤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분들은요, 그냥 하루에 두세 개 정도 드셔도 됩니다. 저는 하루에 3개 이상 먹는 적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두 번째,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분들이 계란을 섭취할 때는요, 하루에 한두 개만 섭취하면 좋습니다. 계란 속에는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이 있어요. 하지만 낮추는 성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차피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것을 약으로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란을 먹을 때 계란에 콜레스테롤이 조금 들어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도 먹는 약들이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에 2개 정도는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더 이제 주의해야 될 분들은요,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들었는데 약을 안 먹고 그냥 일상생활로 내가 조절을 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음식에서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 막 빼고 드시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계란을 하루에 1개 정도만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혹은 계란을 하루에 1개 정도 드시거나 흰자 위주로 드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분명히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음식으로 조절하는 데 있어서 노른자를 너무 많이 드시면 분명히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계란을 완전히 피할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먹는다면, 이렇게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부분보다는 장점이, 건강에 대한 이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대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추천하시는 계란 섭취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란을 드실 때는요, 되도록이면 찐 계란 그리고 삶은 계란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계란찜 같은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계란을 요리할 때는 이제 스크램블이나 오믈렛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요리가 되겠습니다. 저온에서 요리하시고요. 또 저온에서 요리할 때는 올리브유 괜찮거든요. 올리브유에다가 스크램블이나 오믈렛 같은 걸 만드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후라이 같은 것들은요, 간혹 탈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당 독소도 일반 삶은 계란과 우리가 후라이를 비교해 봤을 때 후라이가 훨씬 당 독소가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계란을 태울 수 있는 후라이에는요, 당 독소도 높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발암물질이나 심혈관계 건강에 안 좋은 옥시스테롤이라는 성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계란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요? 계란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큰 것은요,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이제 고지혈증이 있다고 계란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는 너무 계란이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계란을 안 드시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계란 2개 정도,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약을 안 드시는 분이라면 하루에 1개 정도는 계란을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특히 어머님들께서 나이가 들어서 고기를 좀 드셔라 그러면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고기 속에 단백질을 좀 드셔야 되는데 이것들을 못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께는요, 계란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어머님 예전에 수학여행 가실 때 제가 기억을 되살리시면서 친구들하고 먹었던 찐계란, 삶은 계란을 먹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어머님들도 계란은 잘 드십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여성분들께 계란은 상당히 좋은 단백질의 보급원이에요. 그래서 젊은 층들은 상당히 좋지만, 특히 제가 계란을 권장하는 연령대는요,
이제 고령층에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한테 계란을 더욱더 많이 드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다이어트 할 때 아침 식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이어트에 있어서 아침 식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자, 아침에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밤사이에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고 잠을 자죠. 그러면은 혈당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잔잔해지고요. 또 혈당이 안 올라가니까 인슐린 레벨도 잔잔해요. 이 잔잔한 호수라고 비교를 한다면 이 잔잔한 호수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탄수화물을 퍼붓게 되면은요, 그냥 큰 바위돌을 던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잔해진 우리 몸에, 깨끗해진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아침에는 정말 피해 주셔야 되거든요. 불과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TV에서 외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보고서 야, 아침에 저 바삭한 흰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주스하고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얼마나 건강해질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막 바쁜데 시리얼을 우유에다가 말아 가지고 후루룩 먹고 나가는 거 보면서 '야, 저 바쁠 때 저런 거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먹는 식단이 제일 안 좋은 것이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었던 보리밥, 잡곡밥에다가 계란 후라이하고 야채하고 먹는 우리 전통적인 식사가 훨씬 더 건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가장 나쁜 방법이 바로 이렇게 바삭한 흰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주스하고 같이 먹는 것들, 그리고 시리얼에다가 우유를 같이 먹는 것들이 제일 안 좋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정상적인 우리의 혈당이 에너지로 쓰여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안에 이제 혈당이 들어가 있고 탄수화물이 흡수가 되면서 포도당 농도가 혈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췌장에서는 이 포도당이 떠다닌다고 에너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당을 끌어내려서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게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포도당이 올라가고 이것들을 끄집어내려서 에너지로 쓰면 되는데, 우리가 아침에 바삭한 흰빵에다가 이제 주스를 먹는다든지 시리얼을 먹는다 그러면 혈당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정말로 인제 놀랄 정도로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 정상인들은 혈당이 70에서 140 정도에서 움직인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복에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먹고 나면요, 정상인들도 거의 200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요? 왜 내 몸이 이 지경이 됐죠?" 이런 말씀들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는요, 이렇게 혈당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인슐린이 나와서 이거를 또 쑥 떨어뜨려요. 그럼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이 바닥에 혈당이 뚝 떨어지는 이 순간에 우리는 극심한 배고픔과 허기짐, 그리고 피로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잘 먹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10시, 11시만 되면 또 뭔가 허기가 지고 입이 심심해서 초콜릿, 과자 이런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한 번 생기면 또 떨어지죠. 또 여기서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먹으면 또 올라가죠. 그래서 하루 종일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드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들고 잔잔한 혈당 수준으로 나와서 일을 하시면요, 점심때까지도 크게 배가 안 고파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해지지가 않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은요, 막 나른해지고 피곤하고 짜증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막 불안정해지고 짜증이 나요.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엄마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나오면 하루 종일 찌뿌둥하고 막 잘 될 일도 안 되고 조그만 소리만 들어도 화가 나고 막 이러죠. 그래서 아침에 화를 내면 또 그것 때문에 혼나고, 또 화를 내면 혼나고, 이렇게 하루가 엉망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인제 "화내지 말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처럼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드는 게 그날의 혈당 수준을 관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식사 방법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실수하는 잘못된 식습관은 무엇인가요? 서양인들은 바삭한 흰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인제 주스를 먹고 시리얼을 먹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요즘에 우리도 그렇게 많이 먹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먹었던 것들이 '좋은 것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쁜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또 탄수화물류를 많이 갈아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흰 죽을 먹는 것들, 아침에 미숫가루를 먹고 누룽지를 먹는 것들이 몸에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위도 편하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먹는 식습관 정말 안 좋습니다.
특히 죽이나 미숫가루, 누룽지 같은 것들을 먹을 때 반찬을 거의 안 먹고 그냥 그것만 먹고 나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뭐 솔직히 말하면 야채죽 같은 경우는 그냥 그것만 후루룩 먹고 나가고, 미숫가루도 후루룩, 그다음에 누룽지는 뭐 간단한 야채 같은 거나 이런 뭐 반찬 몇 가지 먹고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든 이 음식들, 미숫가루나 죽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혈당 수준을 빨리 올려요. 위장관계 수술을 하신 분들 병원에서 보면요. 위장이 회복이 안 됐으니까 처음에는 금식을 하다가 처음에는 미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죽을 주고요. 그다음에 바로 씹을 수 있고 하시게 되고, 소화관이 돌아오면 바로 고형식, 그러니까 바로 먹는 음식, 그 쌀밥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처럼 위장관계가 혈당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장관계가 회복하는 거하고 똑같이 가장 우리 몸에 빨리, 우리 몸이 안 좋을 때 먹는 거예요. 죽이나 미숫가루, 누룽지는. 그럴 때 먹는 건 상관없는데 정상인데 그걸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오히려 누룽지를 일부러 만들어서 쟁여 놨다가 아침에 그걸 끓여서 다시 먹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본인은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병원에 와서 혈당을 재보면 200까지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먹는 죽이나 누룽지, 미숫가루도 몸에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댓글들이 달려요. "우리 할머니는 누룽지 먹고 죽 먹고 100세까지 사셨는데 무슨 말이냐." 물론 그런 분들이 아주 극히 드물게 있을 수 있죠. 하는데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와서 엄청나게 탄수화물이 많아진 이 현대에서는요, 이렇게 먹는 것들이 우리 몸에 악영향으로 작용을 하고 혈당 스파이크로 많이 작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요, 주스라든지 그리고 수프 있죠. 수프도 보면은 뭐 서양에서 들어온 거지만 여기 대부분 탄수화물이거든요. 탄수화물에다가 여러 가지 넣어서 이제 그냥 끓여서 간단하게 먹고 나가잖아요. 혈당 스파이크 엄청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갈아낸 과일들, 갈아낸 과일의 즙 같은 것들 먹는 거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침에 먹고 나가는 것 중에 죽이나 누룽지, 그다음에 아주 신선한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고 즙으로 만들어서 먹고 나가는 것들, 또 건강하다고 나온 스프들, 뭐 오트밀 같은 것도, 통오트밀은 좋은 거지만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그냥 후루룩 타 먹고 나가는 것들은 정말 안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피해 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려요. 아침 식사에서 꼭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제일 먼저 이제 미지근한 물을 좀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은 안 좋으니까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우리 밤새 약간의 탈수가 있던 것들도 교정이 되지고요. 또 포만감도 일정을 줘서 아침에 과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형식을 드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고형식은요,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유동식의 반대말이에요. 유동식은 씹지 않고 후루룩 넘기는, 목 넘김이 쉬운 음식을 말하는 거고요. 고형식은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에요. 그럼 뭐 결국 뭐 현미밥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통밀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니까 씹어서 드시는 음식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미숫가루, 죽, 그리고 과일 주스, 즙, 그리고 스프, 이런 것들은 거의 씹지 않고 후루룩 넘기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흡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위장 관계를 넘어 통과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아침 8시에 이런 것들을 먹고 나갔는데 10시 정도만 되면 배가 고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서 또 빵을 집어 먹고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고형식, 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계란이 좋고요. 그다음에 뭐 그릭 요거트도 좋고 콩류도 좋고, 이렇게 해서 씹어 먹는 음식이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저작근을 이용해서 씹는 만족감 때문에 포만감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위장 관계에서 천천히 흡수가 돼서 우리 몸에 포만감을 주면서 하루를 정상적으로 아주 활기차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저작근을 이용해서 씹는 것들이 만족감을 주면서 이제 식욕중 취해 가지고 나 잘 먹었다라는 포만감을, 행복감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요, 뇌를 깨워줘요. 그래서 턱을 움직여야 뇌를 깨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라든지 수험생한테도 꼭 씹어서 드시는 음식이 좋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유동식 말고 고형식을 먹자, 이게 두 번째 원칙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요, 단백질이에요. 아침에 계란을 비롯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고 나갔더니 점심 저녁 때까지도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의 양이 줄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었다, 당뇨에도 도움이 되었다,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단백질 섭취가 상당히 중요해요. 아침에 중요한 것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니라 단백질과 야채입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야채를 아침에 풍부하게 챙겨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백질은요, 뭐 계란이라든지 낫또라든지 뭐 그릭 요거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 위주로 드시고요. 또 채소도 풍부하게 나물이라든지 양배추 그리고 야채 샐러드 같은 것들을 많이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단백질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시간이 되신다면 식사 순서도 좀 지켜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식사 순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제일 처음에 탄수화물을 먹은 사람과 제일 처음에 야채를 먹은 사람의 혈당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먼저 먹고 나중에 야채를 먹거나 단백질을 먹은 사람들은 혈당 수준이 계속 올라갔는데, 처음에 야채를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 지방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었더니 혈당 수준이 천천히 올라가다라는 연구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제 몸의 혈당 측정기를 차고서 많이 인제 연구를 해 봤는데, 요렇게 그 순서만 바꿔도 혈당 수준이 10 에서 20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렇게 시간이 된다면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실 때 탄수화물이 있다고 먼저 막 먹지 마시고 처음에는 야채, 그다음에 단백질, 지방,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꼭 드셔라. 뭐 이런 순서가 막 뒤죽박죽 돼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만 생각하세요. 탄수화물을 제일 마지막에, 빵이라든지 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제일 마지막에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요렇게 순서를 잘 지켜 주시는 것만 해도 혈당 수준도 조절이 잘 되고 다이어트 잘 되는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를 위한 단백질 음식은 무엇인가요? 단백질 그러면은 고기 막 이것만 생각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단백질도요. 여러 가지 단백질이 많이 있어요. 저는 아침에 최고로 추천드리는 단백질이 계란입니다. 계란은요. 구하기도 쉽고 요리하기도 쉽고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고 먹으면 속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계란으로 아침 식사를 하시는 거 중요한데, 아침에 계란은 삶은 계란을 제일 많이 추천드립니다. 전날 삶아 놨다 냉장고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삶은 계란을 바로 아침에 삶아서 먹어도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아침에 계란을 바로 삶을 수 있는 이제 조그만 기계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아침에 계란을 삶아서 드시는 거 상당히 좋고요. 포만감도 좋고요. 단백질을 엄청나게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계란 상당히 좋고요. 두 번째는 콩류예요. 콩은 우리 민족과 아주 오랜 전통을 갖고서 같이 지내온 녀석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 몸과 잘 맞습니다. 그래서 콩 알레르기만 없다면 콩은 정말 얼마든지 먹어도 돼요. 그래서 콩은요, 또 여러 가지 요리로 먹을 수가 있죠. 대두 자체를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낫또라든지 그다음에 비지라든지, 그리고 무가당 두유 같은 것들도 있죠. 두부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고 포만감도 아주 높고 식물성 단백질을 아주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성분이 될 수가 있어요. 콩에도 당 성분이 아주 약간 들어있긴 한데 이 당 성분은요, 제대로만 만든다면 아주 극도로 적게 만들 수 있고요. 또 저항성 전분이라 그래서 콩에 들어있는 전분들은 좋은 전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가당 두유 같은 것도 잘만 고르시면 탄수화물 함량이 10g 이하, 5g 이하짜리 구할 수 있거든요. 요런 것들 위주로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무가당 그릭 요거트도 상당히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어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요. 인제 그리스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 먹던 요거트인데, 이것이 인제 유청을 분리를 하고 끓여서 여기다 유산균을 투입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주 꾸덕꾸덕한 단백질, 유단백을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요. 그냥 먹어도 좋고요. 아침에 또 위장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먹어도 좋지만 이제 토핑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샐러드에다가 토핑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또 견과류에 넣어서 또 같이 먹을 수도 있죠. 뭐 사과 같은 데 찍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그릭 요거트도 좋은 유단백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식물성 중에서는 또 아몬드라든지 시금치라든지 버섯 같은 것도 좋은 단백질의 원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동식물성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했을 때 실제 혈당 조절의 효과는 어떠한가요? 제가 인제 혈당 측정기를 몸에 차고서 많은 실험을 해 봤는데, 요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혈당이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돼요. 그래서 포만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계속 아침부터 10시, 11시 정도까지 포만감은 아주 유지가 잘 되는데 혈당 조절도 아주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식사하시는 거는 다이어트에 제가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도 아주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사는 혈당과 다이어트 모두 다 도움이 되는 식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식사로 아몬드와 땅콩 버터의 효과는 어떠한가요?
땅콩버터가 상당히 좋은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땅콩버터에 대한 논란들도 상당히 많긴 하지만 저는 땅콩버터가 상당히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땅콩버터는요, 아주 포만감을 많이 줄 수 있고요. 또 불포화 지방도 상당히 많아요. 또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콩버터를 추천드린 이유는요, 맛있잖아요. 다이어트를 할 때, 또 당뇨병 환자 식단을 꾸릴 때 맛없는 음식 맨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다이어트 음식이라고요? 하면서 인제 땅콩버터를 찾는 것이죠. 땅콩버터는요, 하루에 2스푼만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2스푼에서 못 그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맛있어서. 이것만 잘 지켜 주시면 몸에 해가 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땅콩버터를 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는 인제 땅콩버터 말고 이제 아몬드 버터도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아몬드 버터 먹어 봤는데 아몬드 버터 괜찮아요. 아몬드 버터도 맛도 괜찮고요. 아몬드 버터의 장점은요, 맛도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더 많아요. 땅콩 버터가 단백질이 더 많다 그러면, 물론 불포화 지방산도 있지만 이 아몬드 버터는 단백질도 많지만 이 불포화 지방산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요런 장단점이 좀 있는데, 아몬드 버터도 잘만 만들어진다면, 무첨과 무가당 아몬드 버터를 잘 고르셔서 만든다면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 아몬드 버터는 땅콩버터보다 약간 비쌉니다. 그래서 땅콩버터가 손에 더 쥐기가 더 쉽기 때문에 접근성이 더 좋습니다. 땅콩버터 얘기할 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요, 땅콩버터는 오메가6가 많아서 몸에 안 좋다, 절대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이 요즘에 어그로를 끌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땅콩버터에는 오메가6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을 얘기할 때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오메가6는요,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오메가6를 비율만 잘 맞추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메가6는요, 오메가3와 잘 맞춰서 드시는 게 중요한 거지, 오메가6를 먹었더니 나쁘다, 이거 아니거든요. 오메가6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땅콩버터는 하루에 2스푼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더 드시면 오메가6가 너무 많아져서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오메가6가 들어있는 이 땅콩버터는 몸에 나쁜 게 아니라, 오메가6가 들어있는 땅콩버터를 2스푼만 먹으면 몸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